안녕하세요. 줄줄이 딸만 셋나 키운 50대 여자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저희 친정 부모님입니다. 어린 시절 집안 형편이 어려웠지만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는 그 옛날 시대에도 동네에서 유명한 딸 바보였거든요. 흔히들 가난한 집은 행복하지가 않다고 했는데 저희 집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고 아끼며 저를 키우신 부모님을 보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고 가정이라는 곳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부모님은 동네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셨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부모님의 가게 일을 도우며 지냈거든요. 제가 혼자 가게를 볼 수 있게 되자 아버지는 배달 일을 새로 구하셨고 엄마는 시장에 있는 국밥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식구가 똘똘 뭉쳐서 알뜰살뜰하게 지냈지만 할아버지가 졌던 빚을 갚느라 늘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저 이번 달 말에 영자랑 벚꽃 구경 다녀오기로 한 거 알죠? 그래, 진숙이 네가 이달 초부터 말했던 거잖아. 그날은 아버지 일 쉬니까 가게 걱정은 말고 다녀와라. 너희들끼리 기차 타고 다녀온다는 거지? 당일치기로다가? 그럼요. 새벽같이 일찍 출발해서 꽃 구경하고 저녁에 다시 올 거예요. 항상 타지에 가서는 조심하고 제일 못 믿을 것이 사람이다. 조심해서 다녀야죠. 그래도 고등학교 수학여행 이후 처음 가는 여행이라 마음이 설레네요. 젊은 날에 좋은 것 많이 보고 누려야 하는데 늘 가게를 보느라 동네에만 있었지 않니? 모처럼 가는 거 기분 좋게 바람 쐬고 오면 좋겠다. 아버지와 엄마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바로 구멍가게에 붙박이가 된 걸 미안하게 생각하셨습니다. 23살. 생각해보면 참 꽃다운 나이였는데 여가 생활 같은 것도 없이 가게만 보며 지내다 처음으로 기차를 타고 멀리 놀러 가는 거였습니다. 꽃 구경 가는 날 아침, 엄마가 기차 안에서 먹으라며 삶은 달걀과 사이다 한 병을 챙겨주셨거든요. 친구 영자는 감자를 삶아왔고요. 기차에서 먹어서 그런지 삶은 달걀과 감자가 어찌나 맛이 있던지 꿀맛이 따로 없더라고요. 한 동네에서 자고 나란 영자는 이번 여행을 다녀온 다음 멀리 서울로 떠나기로 해서 우리 둘만의 환송회 같은 여행이기도 했어요. 너 혼자 서울로 덜렁 떠난다고 하니 마음이 섭섭하다. 그래서 내가 같이 가자고 했잖아. 서울 공장에서 일자리 구할 수 있다고. 미싱질? 그것도 솜씨가 좋아야지. 나는 손이 투박해서 그런 것에는 영 소질이 없다. 누군 처음부터 잘하니? 다 배우면서 하는 거지. 그런데 너희 아버지 생각하면 절대 너를 멀리 안 보낼 것 같다. 네 솜씨가 좋아 신사임당 뺨치게 자수를 놓는다고 해도 너 끼고 사실 것 같다. 너희 아버지 너 시집도 안 보낸다고 하는 거 아니니? 말은 그리해도 내가 좋다는 사람 또 건실한 총각 있으면 우리 딸 평생 행복하게 해주게나 하면서 보내겠지. 자식 앞길 막는 부모가 어디 있다고. 근데 서울 가는 것은 우리 아버지 엄마 마음도 그렇고 나도 딱히 생각이 없다. 이제 내가 가게 보기 시작하니까 다른 일 구하신 건데 당분간은 이렇게 지내야지. 개미처럼 새 식구 쉬지 않고 일해도 먹고 사는 게 쉽지가 않은 것을 어쩌겠니? 서울 공장서는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 어디 기숙사에서 사는 거라며. 들어보니 방 하나에 와글와글 많이도 몰려 산다고 하더라. 돈은 둘째 치더라도 나는 그냥 지겨운 총구석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 젊을 때 뭐라도 해봐야지. 생각을 해봤는데 한 살 한 살 나이만 먹지. 어제도 오늘도 매일이 똑같은 거야. 넌 그런 생각 안 드니? 새로운 일이 없고 매일이 똑같아서 지겹고 지루하다 나는. 다 그러고 사는 거지 뭐. 우리 부모님만 생각해도 뭐 매일 똑같은 거 하면서 일하는 게 마냥 좋기만 했겠니? 다 자식 키우고 먹여 살리느라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엄마 아버지 집에서 계속 지낸다고 치자.
한 해, 두 해 시간 지나면 노처녀 되기 전에 시집가라고 등 떠밀 거 아니야. 결혼해서 삼시세끼 남편 밥 해주고 자식 낳아 키우고 그러다가 늙어가는 거겠지. 우리 엄마 아버지랑 똑같이 판박이처럼 똑같은 삶을 살 것 같은 내 미래가 보인다는 말이지. 아이고, 점쟁이 나셨네. 그리 미래가 다 보이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사는 게 그렇지가 않잖아. 어제 오늘이 같고 내일이 오늘 같을 것 같고 다 똑같이 보여도 같은 게 아니지. 어떻게 보면 큰일 안 치르고 지금까지 무탈하게 지낸 것만으로도 기적 아니니? 나는 그냥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자 이래 생각한다. 엄마 아버지 건강하시고 이날 이때까지 나를 키워주셨고 우리 식구 그래도 다 팔 다리 멀쩡해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난 그게 다 감사하다. 하여튼 이래 생각하는 내 입장에서는 네 혼자 멀리 간다는 게 참 대견하고 조금 부럽기도 하고 그렇다. 여기는 내가 지킬 테니까 니는 큰 물에서 네 꿈을 마음껏 펼치며 살아라. 내가 항상 응원할게. 진숙이 너랑 떨어지는 게 우리 엄마 아버지랑 헤어지는 것만큼 애잔하다. 우리 이때까지 365일 거의 매일 붙어 다녔는데 꼭 내 반쪽을 여기 두고 가는 것 같은 마음이다. 내 마음도 같다. 그렇긴 한데 언젠가는 다 일어날 일 아니었겠니? 그게 생각보다 빨리 온 것뿐이지. 그래도 네가 네 하고 싶은 거 찾아 떠나는 거니까 아쉬운 마음이 들기는 해도 슬퍼하지는 않을란다. 또 이렇게 지내다 내가 서울 갈 수도 있고 네가 가끔 내려올 수도 있고 평생 못 보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도 서울 가기 전에 너랑 이렇게 여행도 가고 하니 참 좋다. 추억을 만드는 거잖아. 서울 생활하면서 외로울 때면 다 그런 추억 곱씹으면서 견디는 거 아니겠니? 니는 마당발이고 성격이 밝아가지고 거기서도 금방 친구 사귀고 단짝 만들걸? 그리울 틈도 없이 지낼 거야. 역시 나를 제대로 아는 건 진숙이밖에 없네. 진숙아, 어디에 있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자. 그게 최고다. 그래, 그게 최고다. 야야,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는 그만하자. 이러니까는 네 지금 당장 서울로 보내는 날 같잖아. 오늘은 꽃 구경하면서 추억 만들러 가는 건데. 그래, 울적한 기분이야 떨쳐내고 오늘 재미나게 보내자. 기차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 벚꽃 명소라는 곳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전국 각지에서 꽃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친구랑 팔짱을 끼고 이리저리 사람들 사이에 휩쓸려 다니는데 꽃 구경을 하러 온 건지 사람 구경을 하러 온 건지 모를 만큼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요. 특히나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사실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눈에 담는 거잖아요. 눈과 마음으로 그 순간을 담았지만 사진을 못 찍은 게 아쉽더라고요. 친구도 저도 사진기가 없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남자 2명이 저희에게 다가오더라고요. 한 남자의 목에 사진기가 걸려 있었죠. 한눈에 봐도 비싸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필름 카메라였습니다. 저 혹시 괜찮으시다면 2분 사진 찍어드릴까요? 네? 저희요? 꽃보다 아름다운 2분이 서 계신데 사진으로 안 남기기가 아까워서요. 어머나, 말솜씨가 보통이 아니시네요. 아,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한테나 이런 말 안 합니다. 이런 곳까지 왔는데 사진은 남기셔야죠. 제가 찍어드릴게요. 목에 카메라를 걸고 있는 남자가 싱긋 웃으며 말을 했고 마침 사진 한 장 못 남긴 게 못내 아쉬웠던 터라 영자랑 팔짱을 끼고 포즈를 취했습니다. 카메라를 든 남자는 아주 신중하게 사진을 찍더라고요. 저와 영자 둘이 서너 장, 그리고 각각 독사진을 몇 장 더 찍어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카메라가 없어서 안 그래도 사진을 못 남겨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때마침 잘 만났네요. 사진은 잘 찍었습니다. 그거 필름 카메라죠? 나중에 혹시 사진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현성하고 인화해서 사진 찾으면 드릴게요. 여행 오신 거죠? 혹시 다음에 어디 가실지 정하셨어요? 이 근처에 맛있기로 유명한 식당이 있다고 해서 가려고 했는데 괜찮으시면 같이 식사하실래요? 남자들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하고 있었는데 영자가 마침 배가 고팠는데 잘 됐다며 흔쾌히 식당에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앞서 걷고 그 뒤를 따라가는데
문득 타지에서는 조심해라, 특히 사람 조심하라는 아버지 말이 생각나 혼자 괜히 초조해지더라고요. 에이, 나쁜 사람들 같지도 않은데 사진도 찍어주고 저 사람 카메라로 찍은 건데 나중에 사진 받으려면 어차피 연락처도 물어봐야 하잖아. 이런 건 생각도 안 했는데 나들이 오니까 별일이 다 생긴다 야. 밥만 얌전히 먹고 헤어지자. 기차 시간 놓치면 안 되잖아. 아, 당연하지. 넌 뭐 내가 처음 보는 남자들이랑 술이라도 마시려는 줄 알고? 네가 정신 똑띠 챙기고 있으니까 난 걱정 없다. 그렇게 처음 보는 그 남자들과 식사를 함께하게 되었어요. 둘 중에 한 명은 친구 영자처럼 성격이 활달해 보였고 말이 많아 대화를 주도했거든요. 반면 카메라를 목에 걸고 있던 남자는 그에 비해 말이 없고 조용한 편이었죠. 어쩌다 보니 쌍쌍 데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식사하며 대화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말이 잘 통하고 즐거운 겁니다. 여기 밥은 저희가 살게요. 어머나, 정말요?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커피 살게요. 커피 마시러 가요. 커피? 아직 기차 시간 한참 남았잖아. 사진 찍어주고 밥까지 사줬는데 얻어먹기만 할 수는 없지. 커피를 마시며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남자들도 저희처럼 다른 지역에서 둘이 여행을 온 거였습니다. 저희보다 4살이 많았는데 같은 동네 친구는 아니고 군대 동기라고 하더라고요. 커피를 마시는 동안 참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았어요. 기차를 타러 가야 할 시간이 다 되어 역으로 가는데 그 남자들이 역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카메라를 가지고 있던 남자, 명호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연락처를 묻더라고요. 저 사진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진숙씨. 그러고 보니 진숙씨랑 명호는 사는 지역이 서로 엄청 멀지도 않네요. 2시간이면 갈 것 같은데? 명호야, 사진 뽑으면 정업계 우편으로 보내지 말고 진숙씨한테 가져다 드려라. 우리 영자씨는 곧 서울로 가신다고요? 네, 한 달 정도 뒤에요. 그러시구나. 저는 경기도 쪽에 있는데 서울서 크게 멀지는 않네요. 일 때문에 종종 서울 갈 일 있는데 영자씨 서울 오시면 연락 한번 주세요. 카메라 주인인 명우라는 남자는 제 연락처를, 말빨이 좋고 꾀돌이 같던 남자는 제 친구 영자의 연락처를 받아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 내내 영자는 들떠서 그 남자들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세상에 여행 오길 잘했다. 그치? 딱이야, 딱. 뭐가 딱이야? 눈치가 없는 거니 모른 척 하는 거니? 딱 봐도 그 명호라는 남자는 너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더라. 너도 명호 씨 좋게 보는 것 같던데 뭘. 난 그 남자가 너무 말이 없어서 좀 심심하더라고. 나는 진수 씨가 참 괜찮은 것 같다. 경기도 어디에 있다고 하니 서울 가면 만날 수 있겠지? 얘 진수가 괜히 부끄럽다고 빼지 말고 명호 씨랑 잘해봐. 2시간 거리면 왔다 갔다 할 만한 거리잖아. 명호 씨가 사진 가져다 준다고 진짜 동네로 오는 거 아니야? 그때는 내가 눈치껏 빠져줄 테니 잘해봐라. 나 가고 나면 이제 너 혼잔데 든든한 애인이라도 생길 걸 보고 가야 이 언니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얘는 하여간 앞서 나가기로는 선수다, 선수. 영자한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볼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고 그 명호라는 남자가 차분하고 듬직한 게 참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연락처만 줬지 제가 그 남자 연락처를 받은 건 아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언제 연락이 오려나 기다리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며 사랑에 빠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명호 씨한테는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사진을 다 뽑았다고 영자 서울 가기 전에 사진을 줘야 하니 시간이 괜찮으면 주말에 우리 지역 쪽에 온다고 하는 거예요. 버스 터미널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고 토요일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2번째 만남 때는 영자 없이 명호 씨와 둘이 만났습니다. 사진을 봉투 2개에 나눠 담아왔더라고요. 이거는 진숙 씨 사진, 그리고 이건 영자 씨 사진인데 영자 씨 것도 진숙 씨가 전해주세요. 아직 서울 안 갔죠? 네, 제가 잘 전해줄게요. 한번 보세요. 사진 되게 잘 나왔어요.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영자와 함께 찍은 사진, 장난스러운 표정과 포즈들이 생생하게 사진에 담겼는데 이 사람이 사진을 참 잘 찍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혼자 나온 독사진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멀리서 전신이 나오게 찍은 사진도 있었는데
허리 정도에서 잘리는 생각보다 가깝게 찍은 사진이 있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 크게 보여서 깜짝 놀랐지만 내가 이런 미소를 짓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괜히 부끄럽더라고요. 멀리 와서 사진까지 전달을 해줬으니 고마운 마음에 밥이라도 한 끼 사려고 했는데 명호 씨가 나이가 4살이나 어린 동생한테 얻어먹을 수는 없다고 맛있는 걸 사주겠다고 하더군요. 거의 그날 둘이 데이트를 했고 그 남자가 돌아갈 때쯤이 되자 이대로 헤어지기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숙 씨만 괜찮으시다면 우리 계속 연락하고 지내도 될까요? 좋아요. 23살 저는 여행지에서 제 사진을 찍어줬던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2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 그는 2주에 한 번 저를 보러 왔어요. 시내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대화를 했는데 만남을 거듭할수록 서로 간의 마음이 깊어져 갔습니다. 1년 정도 만났을 때 명호 씨는 저와 결혼을 하고 싶어 했어요. 당시 24살이었고 결혼 정년기라 여길 나이였지만 선뜻 수락하지 못하고 망설이게 된 것은 집안의 차이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부모님의 가게 일을 돕고 있었거든요. 세 식구가 밤낮 없이 일을 해도 빠듯했던 저희 집에 비해 명호 씨의 집은 유복한 편이었어요. 처음 만남 때 그가 목에 걸고 있던 카메라도 당시 그리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가지고 있던 카메라가 아니었거든요.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부모님의 아낌없는 지원을 받으며 하고 싶은 걸 다 하며 살았던 그와 저의 환경이 너무 달랐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민이 된다고 말하자 그는 제 가정 환경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는 건데 살면서 뭐 그게 중요하겠어. 우리가 한평생 잘 사는 게 중요하지. 나는 진숙이 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나를 믿고 함께 해주겠어? 담담하고 묵직하게 진심을 표현하는 그의 마음에 저도 용기를 내게 되었고 먼저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엄마는 명호 씨를 마음에 들어했지만 시집 갈 때 뭐 하나 제대로 해줄 것이 없는 형편 때문에 소가리를 하셨어요. 그 당시는 남자가 집을 하고 여자가 혼수를 채워가는 게 다반사였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사랑하고 아끼는 딸을 빈손으로 보낼 수 없다며 저희 아버지는 적금을 깨어 혼수 준비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시부모님을 보자마자 덜컥 기가 죽었어요. 남 앞에서 한 번도 저 자세로 굽혀본 적이 없는 사람들 특유의 고압적인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당시 예비신랑이 저와 꼭 결혼을 해야 한다고 부모님을 강력하게 설득을 했고 아들 말이라면 그냥 껌뻑 죽는 시부모님께서는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신혼집을 새로 얻게 되면 그에 맞게 혼수를 채우려고 했는데 어머님께서 그 문제는 이미 이야기가 끝났다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정을 듣자 하니 혼수 채운다고 적금까지 깨야 하는 상황이라는데 그렇게까지 할 것 없다. 네 나이도 어리고 살림도 배우고 해야 하니 당분간은 그냥 여기서 사는 것으로 하자. 우리 집 재산이 묶여있는 것이 많아서 이래저래 지금 당장 돈 마련하는 게 쉽지가 않구나. 집도 크고 우리 명호도 쭉 지내던 집에서 사는 게 편할 것 같으니 살림도 배울 겸 들어와서 살고 나중에 너희 애들이라도 낳게 되면 그때 가서 분가하는 걸 생각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저희 엄마 아버지께 결혼을 하고서는 시댁에서 합가해서 지내게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가 노발대발을 하셨어요.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뭔 놈의 학가를 한다고 그러냐? 집 마련해주면 있는 돈 없는 돈 다 마련해서라도 혼수 채워준다고 했는데 우리 생각이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결정을 해버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 진숙이 너 이 결혼 꼭 해야겠냐? 아유 합가가 말이 합가지. 하루라도 마음 편히 살겠니 진수가? 진숙아, 여태 우리 식구 어렵게 살았지만 그래도 우리 세 식구 합심해서 그동안 먹고 살았으니 그게 감사하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남의 것을 탐내거나 도둑질한 적도 없고 땀 흘려 일하며 떳떳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버지 마음이 처음으로 가난이 죄라는 생각이 든다. 없이 살았어도 진숙이 너 우리 예쁜 딸 잘 자라준 거 그게 이 아버지 엄마의 자부심이었는데 남의 집 종으로 살라고 너 키운 거 아니다. 어디 팔려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이냐? 아버지,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셔요.
계속 합가해서 살자는 건 아니고 나중에 아이들 태어나고 하면 분가시켜주신다고 했어요. 시댁에 돈이라는 게 다 묶여 있어서 지금 당장 여윳돈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세요. 제 손이 투박해서 요리도 살림도 부족한 게 많은데 시어머님 말씀대로 합가하는 동안 바지런히 배우면 좋지요. 아버지, 적금 그거 해약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 쓸 곳이 있을 거고 엄마 아버지 노후 생각도 하셔야죠. 합가해서 사니 당장에 혼수 채울 일 없다고 하니 민망하지만 아버지 엄마 생각하면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어디 팔려가는 것도 아니고요. 명호 씨 집안이면 충분히 더 부잣집 며느리 드릴 수 있는데 명호 씨가 저를 깊이 사랑해서 시부모님 허락도 받은 거잖아요. 행여 어려움이 있더라도 명호 씨가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줄 거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속상해하시는 부모님을 달래드렸고 몇 달 뒤 결혼을 해서 저는 시댁에 살게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적금은 깨지 않았지만 있는 돈 없는 돈 긁어 모아서 그래도 시부모님 댁 이불 바꿔드리고 그릇을 새로 해갔습니다. 양가 어머니 한복도 맞춰드렸고요. 결혼식 때는 서울에 있던 친구 영자가 부케를 받았고 여행지에서 같이 봤던 남편의 군대 동기 진수 씨가 사회를 봐주었지요. 그 무렵 영자는 서울 생활에 완전히 적응을 해가지고 시골 처녀 티도 잘 안 나더라고요. 영자 서울 가고 나서 내가 언제 한번 서울에 갈게. 네가 한번 고향에 와라. 전화만 주고받았지 1년 넘는 동안 얼굴 본 적이 없다가 결혼식에서 오랜만에 보게 되었답니다. 이제 너 결혼해서 시댁에 산다고 하니 더 보기가 힘들어지겠다. 그래도 너 아니면 못 산다는 애처가 남편이 있으니 명호 씨 의지하면서 잘 살아라 지지배야. 서울 가서는 멋쟁이 총각 만나 홀랑 네가 먼저 시집 갈 줄 알았는데 내가 먼저 간다. 잘 살게. 고마워 영자야. 지지배, 너도 좋은 사람 만나야지. 서울에 살다 보니 가치관이 바뀌더라. 당분간은 자유로운 여자로 살란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고. 알겠지? 영자가 하도 눈물을 흘리는 바람에 저까지 눈물을 참느라 너무 혼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친정 부모님께 인사드릴 때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고생하며 저를 키워주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그때는 눈물을 못 참고 그냥 울었어요. 그렇게 저는 연고가 하나 없는 지역 남편 하나만 믿고 시댁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님께 호되게 살림을 배웠거든요. 설거지한 그릇에 물자국이 조금만 보여도 다시 설거지를 하라며 난리였고 김치 담그는 것부터 각종 반찬 만드는 것까지 제 자신이 꼭 어디 훈련소에 들어가게 된 군인이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며 청소, 빨래, 밥을 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갔어요. 유일한 낙이라는 게 남편과 함께 지내는 방에서 남편과 둘이 있을 때였거든요. 집안일이 고되고 힘들었지만 징징거리면서 어린애처럼 구는 게 싫어서 남편한테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좀 엄격하지? 지낼만 해? 내가 모르는 게 많으니 하나부터 10까지 배워야 하는데 어머님이 꼼꼼하게 가르쳐 주세요. 말은 모질게 해도 속은 또 따뜻하신 분이야. 다 당신 잘 배우고 잘하라고 그러는 거니까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말고. 누가 결혼하라고 등 떠민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한 건데 나이 24밖에 안 되어 철이 없고 어리다고 책 잡히는 것이 싫어서 더 야무지게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남편은 원래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유롭게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자유분방함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대로더라고요. 당시 남편은 면사무소에 다녔는데 평일에는 퇴근하고 집에 왔지만 주말이면은 사진을 찍으러 간다, 낚시를 간다, 등산을 간다. 취미가 참 많은 취미 부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가자고 해서 주말에 나들이 겸 남편과 함께 사진을 찍고 집에 왔는데 집안 분위기가 냉랭한 게 너무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자리를 비우니 점심상 차리는 거랑 설거지를 어머님 혼자 하신 거였잖아요. 하루 남편과 어디를 다녀오고 나면 그 다음 일주일 내내 시베리아 벌판 마냥 찬바람이 쌩쌩 불었고 그냥 집에 있는 게 마음이 편하다 싶어 점점 남편 따라 다니는 일도 그만두게 되었어요. 남편은 자기 취미와 자유가 중요한 사람이었거든요.
눈치를 보다가 제가 안 간다고 하면 혼자 나갔어요. 결혼을 했다고 해서 자기 생활을 포기할 생각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연애 시절 다른 지역에 사는 저를 매번 보러 올 만큼 정성이었는데 그 먼 거리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집안에 소홀하고 밖에서 나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이나 아버님 역시도 남편이 주말에 그렇게 돌아다니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셨어요. 제가 매일 아침 면사무소 출근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니. 바깥일하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사람들 대하는 것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일이지 않니. 주말에 저렇게 바람이라도 쐬고 돌아다녀야 살지. 우리 명호는 어릴 때부터 모험심이 많아서 여기저기 다니는 걸 좋아했다. 그나저나 너희들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뭐 소식이 없니? 네, 아직이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아니 신혼이면 한참 좋을 때인데 왜 여지껏 깜깜무소식인 거야? 너한테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니?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남자는 다 여자하기 나름이야. 평일에 일하느라 얼마나 집에 오면 피곤하니. 기력이 딸려서 생각이 없는 것 같거든. 네가 몸에 좋은 것도 챙겨 먹이고 해서 기력 보충을 해줘야지. 아유 정말 너는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줘야 하니? 손이 많이 간다. 신혼집에서 둘이 살면 모를까. 아무리 시댁집이 크다고 해도 합가를 해서 함께 사니 저는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어른들이랑 한 지붕 밑에서 있는데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도 아니었고요. 6개월 밖에 안 됐는데도 어머님이 하루가 멀다 하고 얼른 아기 가져라 퇴근을 하셨고 어머님 말씀대로 저도 기력에 좋다는 보약 음식 챙기며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6개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냈는데 친정아버지 엄마랑 통화를 할 때면 아주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지요. 결혼 전부터 합가해서 사는 것 때문에 염려가 많았는데 힘들다고 하면 속상해하실 것 같아서 잘 지낸다고 늘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몇 개월이 지났을 때 몸 상태가 달라진 것을 느꼈고 어머님도 금방 눈치를 채셨는지 병원에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검사 결과 임신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0개월 만에 첫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뱃속에 소중한 생명을 품게 되었다는 사실이 기뻤지만 손주, 아니 장손에 대한 기대가 큰 시부모님을 생각하니 부담이 되더라고요. 저는 아들이든 딸이든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입버릇처럼 장손하는 시부모와 함께 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첫 애는 아들이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10달을 꽉 채워 태어난 아기는 딸이었습니다. 진통도 오래 겪고 너무 고생을 하며 낳은 아기라 너무너무 예쁘고 소중했거든요. 병원에 오신 시부모님은 고생했다 말을 했지만 얼굴에는 서운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몸조리를 한 뒤에 돌아왔는데 저와 아기를 대하는 어머님의 태도는 한층 더 냉랭해졌습니다. 딸 낳은 게 뭐 자랑이라고 비싼 돈을 다 주고 산후조리를 받냐? 염치가 있어야 하지. 어머님, 그래도 어머님 손녀딸인데요. 아유, 가난한 집구석에 입 하나 줄여주는 마음으로 걷어줬더니만 살림도 엉망이고 계집애나 낳고 뭐 하나 마음에 들게 하는 게 없네. 아기를 낳은 뒤 몸을 잘 풀어야 한다는데 시댁에서 눈치가 보여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갓난아기는 우는 게 당연한 건데 아기가 울기라도 하면 얼른 조용히 안 시키고 뭐하냐는 식으로 눈치를 줄 때가 많았고 방구석에 틀어박혀 아기 젖 먹이고 돌보고 참 외롭더라고요. 아기가 태어나도 남편은 여전히 주말에 집 밖에 나가 취미생활을 열심히 즐겼고 서럽고 힘들었지만 저만 바라보는 아기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친정에서 아기 보고 싶어 하셔서 이번 주말에는 친정에 같이 다녀오면 안 될까? 그래, 정해놓은 장모님도 손녀 보셔야지. 아기 태어난 지 3달 되었을 때 남편에게 부탁을 해서 친정에 갔어요. 결혼한 이후 처음 가는 친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엄마는 아기를 품에 안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어요. 복덕이구나, 복덕이야. 어쩜 이렇게 예쁠까? 지선아, 많이 먹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라. 아이고 어쩜 우리 진숙이랑 자네 얼굴을 반반씩 빼다 닮았구만. 사돈댁에서도 좋아하시지? 네, 손주 귀여워하시죠. 갓난아기 돌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사부인께서 고생이 많으시네. 사돈어른 사부인 드리려고 버섯이랑 더덕무침 좀 했으니 올라갈 때 챙겨가게나.
친정아버지 엄마는 손녀딸을 너무 예뻐하셨거든요. 차마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귀여움을 못 받고 홀대받는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장손을 못 낳고 딸을 낳은 저는 시댁에서 죄인 취급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딸아이가 돌이 되었을 때 어머님은 또다시 압박을 주기 시작하셨어요. 나이 어린 거 그게 네 유일한 장점인데 시간 질질 끌지 말고 얼른 둘째 낳을 생각해라. 둘째는 아들이어야 해. 내가 부적을 하나 받아왔는데 이걸 베개 밑에 넣어두고 자면 아들을 가진다고 하더라. 귀한 거니까 잘 넣어둬라. 네, 어머님. 시댁에서 살았고 우리 딸도 그 집에서 태어났지만 저희 시어머니 아기 낳고 미역국 한번 끓여준 적이 없으셨거든요. 이제 아기가 막 돌이 지나 적응이 되었다 싶었는데 둘째 낳으라며 남편 몸에 좋다는 보양식을 엄청 준비하고 먹이시더라고요. 그 정성 때문인지 정말 나이가 어리고 젊어 애가 잘 들어섰는지 첫째 딸이 2살이 되었을 때 저는 둘째를 갖게 되었어요. 배가 불러올 무렵부터 어머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제 배 모양을 살피면서 첫째 때랑 배 모양이 다른 걸 보니 아들이 틀림없다고 했거든요. 초음파 검사 받는 날에는 병원을 따라오는 수고를 드리기도 했고요. 당시 병원에서는 태아 성별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머님은 뱃속 아기가 아들인지를 꼭 알아야겠다며 의사 선생님을 닥달을 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성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제 느낌에는 뱃속에 있는 둘째가 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태몽을 꾸었냐고 어머님께서 물어봐서 동틀 때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적당히 둘러댔는데 사실은 분홍색 꽃돼지 한 마리가 제 품에 안기는 꿈을 꿨거든요. 느낌에 둘째도 틀림없이 딸인 것 같았어요. 진통이 왔고 둘째가 태어났는데 역시나 딸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병원에 오셨다가 제 얼굴도 보질 않고 그대로 집으로 가셨어요. 둘째가 태어나고 시댁 합가 생활은 더욱 고되었습니다. 아이 둘을 돌보며 살림은 또 살림대로 해야 했고 몸이 2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밖으로 나돌기 바빴고요. 둘째 돌이 지났을 때 조심스레 남편한테 이제 준비해서 분가를 하자고 슬쩍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의 반응이 신드렁했습니다. 너는 눈치가 없냐? 아니 모르는 척하는 거냐? 네가 아들만 낳았어 봐. 말 안 해도 아버지 엄마가 알아서 집 얻어주셨을걸? 지금 연달아 딸만 2 낳아놓고서는 뭐 분가? 무슨 돈으로 분가를 할 건데? 장인 장모님이 분가하는데 보태주실 수 있대? 쥐꼬리만한 돈으로 얻어봤자 집만 좁아지는데 나는 답답해서 못 살아. 당신 정말 너무하는 것 같아. 아버님 어머님이 아들 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당신까지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야겠어? 당신 넓은 집 좋다고? 집에서 손가락 까딱 안 하니까 당연히 넓은 집이 좋겠지. 청소며 마당 정리며 빨래며 애들 둘에 아버님 어머님 당신 것까지 매일 해야 하는 것만 산더미야. 당신이 뭐 하나라도 도와주는 거 있어? 이 넓은 집 살림 애들 키우면서 나 혼자 다 하는데 너무 힘들단 말이야. 애들 먹는 거 기저귀 값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데? 내가 버는 돈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네가 언제 제대로 돈 벌어본 적 있어? 쥐구멍만한 가게에서 푼돈 계산하는 것밖에 해본 적 없으면서 아휴 일을 해봤어야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지.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한테 뭐 집안일을 도우라고? 너 내가 부엌 들어가는 거 보면 엄마 눈 뒤집어질 거 몰라서 그래? 안 그래도 딸만 줄줄 낳아서 밑보인 너 욕먹지 말라고 내가 너 보호해주는 거 아니야. 사람이 진짜 이렇게 철이 없어서 애 둘을 낳았는데도 생각하고 말하는 건 꼭 사춘기 소녀처럼 말을 하네? 이제 너 어리지도 않아. 내일 모레면 30 되는데 철 좀 들어라.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결혼해서 애 둘을 낳고 사는 사이 남편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분가가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시부모님도 남편도 분가시켜줄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하더라고요. 아들 낳았으면 어른이 알아서 집을 얻어줬을 거다. 귀한 장소온 아들 손잡끼고 살고 싶어서 분가를 안 시켜줬을 게 뻔한데 말이에요. 둘째 딸이 돌이 지나자마자 어머님이 또 저를 앉혀놓고 일장연설을 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다. 네? 뭘 못 알아듣는 척을 하니? 설마 이대로 계집 애들만 2 낳고서 끝낼 생각을 한 건 아니지? 우리 집안 대를 이을 아들, 내 아들의 피를 이어받은 아들 꼭 낳아야 한다.
그게 네가 이 집에 사는 유일한 이유야. 몸 관리 잘하고 슬슬 준비해라. 둘째 낳고서도 몸조리를 제대로 못해서 몸이 약해진 상황이었는데 어머님은 셋째 낳기를 강권했고 이번엔 꼭 아들이어야 한다고 신신당부에 당부를 귀에 딱지가 들어앉을 정도로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임신 출산을 하기 싫었지만 만약 셋째가 아들이라면 그간의 서름이 씻겨나갈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고 정말 셋째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셋째를 임신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뭔가 첫째, 둘째 가졌을 때랑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배 모양도 다른 것 같고 몸도 한층 무거운 게 저도 이번에는 아들이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조마조마하는 마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태교에 집중을 했고 이때만큼은 어머님께서도 엄청 신경을 써주셨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셋째도 이번에도 딸이었습니다. 남편조차도 딸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기를 안아보지도 않고 어머님과 집으로 가더라고요. 나중에 친정 부모님이 오셨는데 시댁 식구가 아무도 안 보이니 의아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사돈어른 사부인은 다녀가셨니? 가셨어. 얼굴도 못 뵀구나. 서둘러 온다고 왔는데 우리가 늦게 왔네. 고생 많았다. 아유, 이렇게 가녀린 몸으로 애를 셋이나 낳아가지고 이번이 마지막이지? 더 낳을 생각 없지? 이제 그만 낳아야지. 친정아버지 엄마가 안 오셨으면 혼자 병원에 있을 뻔했네요. 많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사실 시댁에서 셋째가 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랐다는 거, 실망이 크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버지는 또다시 노발대발하며 상종을 못할 집안이라고 난리를 치셨어요. 당장 그런 집에서 나오라고요. 그런데 아직 어린 첫째, 둘째,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 생각을 하니 다른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앞날이 캄캄하게 느껴졌지만 아무리 아들이 아니더라도 이씨 집안 손주고 핏줄인데 내치기라도 할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셋째가 돌이 지났을 무렵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 셋을 낳은 저를 구박하던 시어머님, 저한테서 아들을 본다는 기대를 접은 남편이 밖에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셋째 딸이 돌이 지났을 무렵에 그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니 거의 우리 셋째가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요. 밖에서 씨를 뿌린 것 같더라고요. 어느 아침 일찍 집을 나섰던 시어머님이 포대기에 싼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들어오길래 어리둥절해서 그 아기는 누구냐 했더니 어머님이 씩 웃으며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며느리 교체할 거니까 도장 찍어. 어머님이 내민 것은 이혼 서류였습니다. 정말 수년간 참아왔던 서름이 복받쳐 오르고 울분이 터져 그 자리에서 시어머님 뺨 한 대를 세게 때린 뒤 도장을 찍었습니다. 친정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사정을 말하니 친정 아버지 엄마가 그날 저녁 저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제 짐과 아이들 짐을 다 챙기고 차에 싣고 나자 시어머니가 아들 손주라는 아기를 품에 안고 고개를 까딱거리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놈의 집구석 다 부숴버리고 끝을 보겠다는 아빠를 간신히 말린 뒤 친정집으로 돌아왔고 친정 부모님과 함께 딸 셋을 키웠는데 그로부터 20년 후 못난 전남편과 시모가 나타나 제 앞에 살려달라고 빌더라고요. 20년 동안 친정 부모님과 말도 못할 고생을 하며 딸 셋을 키웠거든요. 아버지는 동네 배달일을 하다가 화물 트럭 기사가 되어 전국 각지를 돌았고 저희 엄마는 식당 설거지에 부업까지 하며 일을 했습니다. 딸 셋이 자라 학교에 다니게 되니 그나마 사정이 나아졌지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우리 첫째 딸이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 아주 오랜만에 고향 단짝 영자와 연락이 닿았는데 영자가 저한테 일을 같이 해보자고 한 거예요. 그 옛날 영자는 방직 공장에서 미싱일로 서울살이를 시작했는데 후에 서울에서 결혼도 하고 완전히 털을 잡았거든요. 영자가 같이 하자고 한 일은 동대문에서 옷을 도매로 떼어다가 소매로 파는 거였습니다. 여자 둘이 악착같이 매달렸는데 그게 무척 잘 되었어요. 당시에 지하철역에 있는 지하상가가 완전히 호황이었던 시기였는데 4년이 지나 점포도 여러 곳으로 늘게 되었고 한 달에 버는 수익이 엄청났어요. 어릴 때부터 서로를 애틋하게 생각했던 영자와 저는 동업자로서도 너무 잘 맞았고 일이 잘 되니 평생 고생하신 우리 친정 부모님, 우리 딸들에게 남부럽지 않게 잘해줄 수가 있어 행복했습니다.
지하상가 점포로도 돈을 잘 벌었는데 24시 된 우리 큰딸이 사업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제안을 했어요. 영자 이모, 엄마, 이제는 온라인으로 사업을 확장해야 해요. 온라인? 그거 인터넷 말하는 거지? 이제 인터넷 시대야. 사람들이 직접 물건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인터넷 클릭 한 번으로 온갖 것을 다 살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옷을 입어보지도 않고 살까. 쇼핑하고 돌아다니며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데. 이모나 엄마처럼 어른들한테는 차차 나중 일이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안 그럴 거예요. 우리가 선점을 해야 돼요. 우리 큰딸은 대학에서 의류학과 전공을 했는데 방학 기간에도 자기계발이다 뭐다 쉬지 않고 학원을 다니며 컴퓨터며 디자인을 공부했거든요. 24살 졸업을 딱 하자마자 인터넷으로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며 당찬 계획을 세웠고 저와 영자도 동의를 했기에 사업 규모와 범위를 넓혔어요. 그리고 딸의 당찬 포부는 선견지명이었고 인터넷 판매를 통해 엄청난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그 당시 시골에 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오셨고 저는 친정 부모님께 서울에 집을 사드렸어요. 두 분이 지내기에 적당하게 큰 집이었습니다. 딸 셋도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고생을 하며 자기들을 키웠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서울에 집을 갖게 되자 엄청 기뻐했습니다. 저는 큰 아파트를 샀고 거기서 딸 셋과 함께 지냈거든요. 친정 부모님 집이랑 차로 30분 거리라 가까운 곳이었고 주말에 오며 가며 가깝게 지냈어요. 큰딸은 완전히 온라인 사업 쪽을 책임지고 있었고 둘째 딸도 대학을 졸업하면 사업을 배우고 같이 하고 싶다고 해서 경영 쪽으로 잘 키우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큰딸과 함께 퇴근을 하고 나오는데 회사 앞에 한 남자와 늙은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무심코 지나친 순간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더군요. 여보, 진수가... 목소리를 듣는데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얼굴을 보니 거지 같은 전 남편과 악독한 시모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뭐라고 말도 꺼내기도 전에 두 인간들이 제 옷소매를 붙들며 애원을 하더라고요. 제발 살려주라. 우리 좀 살려줘. 얘야, 20년 전 그림 모질게 대해서 미안하다. 내 잘못이야. 제발 우리 좀 살려주면 안 되겠니? 엄마, 이 사람들은 누구야? 딸 셋을 데리고 그 지옥 같은 시댁 집구석을 나올 당시 우리 큰딸이 5살이었습니다. 어렴풋이 기억은 난다고 하는데 별로 좋은 기억은 없었지요. 울며 불며 자신들의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참 그 사연도 기가 막히더군요. 20년 전 우리 막내딸 돌이었을 때 웬 남자 아기를 안고 와서 며느리 교체한다고 했던 시모. 이야기를 들으니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그때 그 갓난아기였던 남자애가 고등학교 다닐 무렵 큰 교통사고가 났더랍니다. 장손 잘못되면 못 산다고 울부짖으며 병원으로 갔겠죠. 당시 피를 많이 흘려 수혈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전 남편이 수혈을 한다고 했는데 글쎄 혈액형이 맞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남자애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 장손, 귀한 손자라고 했던 그 남자애가 전 남편의 피가 안 섞인 생판 남이었던 거더라고요. 그걸 사고가 났을 때 처음 알았다니. 장손 아들이 너무 간절했던 터라 남편이 밖에서 만난 여자가 덜컥 아들을 낳아 전 남편 아기라고 하니 의심도 않고 그 애를 집에 들이고 그 아기를 낳은 여자와 재혼을 했던 거예요. 정말 내가 돌아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 같은 며느리는 없더라. 너네 쫓고 새로 들인 그 애가 아주 그냥 집안을 말아먹었지 뭐냐. 얘 진수가 내가 지금 건강이 좋지가 않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이야. 금쪽같이 귀하게 여기던 우리 장손, 손자가 우리 명호 피 하나 안 섞였다는 걸 알고 나 정말 쓰러졌었다. 화병이 나서 거의 벼랑 끝까지 갔었어. 제발 예정을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네가 그렇게 아끼는 그 딸내미들, 네가 다 키우겠다고 데려간 그 딸내미들, 그래도 그 딸들 친애비가 명호 아니니? 네 남편이었고 그 덕에 너도 딸들 품에 안은 거지, 안 그러냐? 교통사고로 핏줄이 아니라는 걸 알기 전까지 어찌나 전 시모며 전 남편이며
애를 오냐오냐 키웠는지, 고등학생이 됐을 때부터 할머니, 아빠, 엄마 알기를 개똥같이 알고 자라 사고를 치고 다녔던 모양이에요. 교통사고도 고등학생인 그 애가 오토바이를 훔쳐 타다가 난 거였더라고요. 전 남편이 새로 재혼했다던 그 여자도 보통이 아닌 것 같았어요. 다른 남자 씨였던 애를 이때다 하고 들이밀어 시댁에 들어와 살았잖아요. 아주 복덩이 장손을 낳은 며느리라며 상대접을 해줬더라고요. 집안 돈 관리를 다 맡겼는데 그 여자가 식구들 몰래 도박에 빠져서 큰 빚을 내게 됐고, 저를 찾아왔을 때는 전 재산을 날리기 직전이었어요. 저를 구박했던 시어머니는 장손이 자기 아들 핏줄이 아니라는 걸 알고 화병으로 쓰러졌다가 몇 년을 누워 지냈고, 시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자기 집 장손이 자기 집안 핏줄이 아니라는 거 알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니 그게 그나마 다행인 걸까요? 고등학생 때 교통사고 났던 아들은 이제 20살이 되었는데 후유증이 심해 다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엄마라는 여자가 도박으로 시댁 재산을 싸그리 날려 자기 아들 수술시켜줄 돈도 없다고 했답니다. 제가 사업을 하며 크게 성공한 것을 어찌 알았는지 온갖 수소문을 해서 회사까지 찾아온 전 시모와 전 남편, 살려달라며 울며 비는 걸 보니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제 옆에 있던 큰딸, 똑부러진 우리 첫째가 제 앞을 딱 막아서며 냉정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이면 염치가 있어야지, 안 그래요? 나 5살 때였다면서요. 지은이가 3살, 막내 지연이가 막 돌 지난 애기였는데 그때 울 엄마랑 우리 다 쫓아냈잖아요.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도 우리 외할아버지가 울면서 우리 차에 태우고 외갓집으로 갔던 거, 그건 제가 못 잊겠더라고요. 그게 제 인생 최초의 기억이거든요. 그 뒤로 우리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외할아버지 화물기사로 일하고 외할머니 식당 일하면서 생활비 벌었어요. 우리 엄마는 그 돌 지난 애 업고서 나랑 둘째 키웠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시절 내내 중학교에서도 누가 물어보면 나는 아빠 같은 거 없다고 했어요. 내가 딸이라 아빠 자식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우리 친할머니라는 사람이 우리 엄마 이혼시키고 우리 다 내쫓은 독한 할망구라고요. 우리 엄마가 그 고생하면서 우리 키웠을 때 어디 한 번이라도 연락해서 도움 준 적 있어요? 도움은커녕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을 갖기나 했어요?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 아니고서야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도와달라느니 살려달라느니 하면서 구질구질한 넋두리 사연을 늘어놓고 있는 건데, 그쪽이 우리 어떻게 사는지 안 궁금했던 것처럼 나도 엄마도 그쪽이 쫄딱 망했든 화병이 났든 굶어 죽든 한 개도 안 궁금하거든요. 20년 전에 우리 내쫓으며 연 끊었으니까 그쪽 집안일은 그쪽에서 알아서 해결하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낯짝을 들고 찾아오기를 찾아와? 회사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여기 찾아오거나 우리 엄마나 우리 식구 누구한테 연락하면 나 가만히 안 있어요. 신고를 하든 소송을 하든 내가 돈 써서 할 수 있는 거 다 할 거니까 행동 똑바로 하세요. 알아들었어요? 내가 나이는 어려도 마음 먹고 생각한 거 하나는 반드시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가 나 이렇게 강하게 키웠고 나는 이때까지 고생하며 나랑 내 동생들 키워준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엄마한테 효도할 생각밖에 없거든요. 내 현재와 내 미래에 당신들은 발톱에 때만큼도 없으니까 그 추악한 면상 들이댈 생각, 우리한테 뭐라도 떨어질까 하는 거지 근성 다 지워버리세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니까. 엄마 뭐해? 우리 식당 예약했잖아요. 늦겠다. 얼른 가요. 이 인간들 때문에 기분 잡쳐서 더 비싼 거 먹어야겠어. 최고급 코스로 변경해달라고 해야지. 엄마 빨리 가자. 전 시모와 전 남편에게 와다다다 숨도 안 쉬며 말을 쏟아낸 큰딸이 제 손을 잡으며 저를 끌고 갔습니다. 슬쩍 뒤돌아보았는데 전 남편과 시모가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있더라고요. 그게 그들을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연을 보내는 지금, 그때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연세가 정말 많이 드셨지만 잘 지내고 계세요. 두 분 지내시는 집에 살림해주는 분이랑 간병인이 계시거든요. 모든 걸 쏟아 저와 우리 딸들을 거두고 키워주신 부모님. 두 분께는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모든 걸 드려도 은혜를 갚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그 사이 우리 큰딸과 둘째 딸은 결혼을 했답니다. 셋째는 결혼을 늦게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지요. 10아들 부럽지 않은 딸 셋이지만 또 아들 같은 사위들이 생겨 든든한 마음입니다. 사위들이 하나같이 성품이 좋고 우리 딸들을 귀하게 여기거든요.
요즘 저는 일을 조금 줄이고 단짝 영자와 함께 종종 여행도 다니고 조금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딸 셋을 데리고 나와 키울 때 딱 하나 결심한 게 지나간 것은 이미 과거, 과거에 매여 살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현재를 충실히 열심히 살았고 어느 때보다 충만하게 현재를 살고 있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지나간 과거는 흘려보내고 현재를 충실하게 사시길 멀리서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